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if you take a look at Greenland, you look up and down the coast, you have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We need it for national security. We have to have it. And he wanted to... 이곳은 그린란드 수도 누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마을은 카피시 흘리트입니다. 거리는 단 75k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두 지역을 잇는 도로 교통망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평면 형태의 지도로 보이지 않는 실제로 두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산악 지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시미요트와 캉이엘루 수아크처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린란드의 주요 도시 및 여행지이자 평지로 이어진 거점조차 차량 이동이 가능한 연결된 도로 교통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그린란드 모든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그린란드 지반이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지표면이 녹으며 지반이 늪지처럼 변하기 때문에 도로를 받치는 기초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겨울철 수분이 동결 팽창하는 과정으로 이어져 매년 천문학적인 유지 보수비가 발생합니다. 이는 그린란드 전체 인구를 고려해 볼 때 경제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나라 안에서 각 거점들과 마을들은 각각의 별개의 구역으로 존재하며 주민들은 헬기나 지역 공항에서 소형 비행기를 상시 운용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 항공 중심의 교통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마을을 잇는 이 인프라망은 작은 규모로 인해 바다 건너 다른 대륙까지 갈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린란드 대부분의 지역 공항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으며 국제공항은 아이슬란드와 덴마크를 경유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기후로 활주로가 뒤틀리는 등 물리적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국제공항과 주요 거점 및 관광지와 연결되는 인프라망도 부재했습니다. 관광업 기반의 구조로 재편하고 확장하기 위한 대사형 횡단 직항편에 대한 요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그린란드 내에서 대형 항공기 취항이 가능한 새로운 대형 공항에 대한 요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공항 건설에 최대 44억 덴마크 크로네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그린란드가 덴마크 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1년치 지원금 약 39억 덴마크 크로네보다 높은 금액이었으며 그린란드 GDP의 약 20%보다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덴마크는 건설 비용을 부담스러워했고 그린란드는 본국인 덴마크의 도움보다 자치령 스스로의 힘으로 대형 공항을 건설하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린란드 주민들의 자치권 확대 요구와 맞물리면서 점차 그린란드의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던 하나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린란드의 신규 공항 유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뒤인 2018년 중국 국영 기업 중 한 곳인 중국교통건설은 당시 계획된 누크, 일룰리사트, 카코르토크 총 3곳의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파격적인 공사비 절감을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모든 비용에 대한 저금리 장기 차관 제공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중국 국영 기업은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히 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설계 및 자재 조달, 시공, 심지어 시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패키지 형식으로 그린란드에 제시했습니다. 당시 현실적 문제들을 겪고 있던 그린란드 입장에서 이는 매우 매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중국은 당연하게도 입찰 자격 사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계획은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함께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미국과 본국 덴마크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단순 경제적 이유였을지 모르지만 이를 바라보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덴마크는 이를 단순하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과연 이게 끝이었을까요? 이 일련의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 이유 중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북극의 해빙은 계절에 따라 변화합니다. 당연하게도 여름에 줄어들고 겨울에는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극 해빙이 가장 줄어드는 시기인 9월 해빙의 모습입니다. 나사가 북극 해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1979년 9월 북극의 해빙 크기입니다. 그러나 2012년 그 크기는 약 3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4년 관측된 9월 북극 해빙 모습입니다. 나사는 평균 해빙 면적이 10년마다 약 12%씩 감소한다고 밝혔고 환경연구 논문들에 의하면 2030년대 말부터 연 1회 이상 북극의 얼음이 아예 소멸되는 시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며 환경 문제에 대한 전세계 합의가 시작된 계기로 이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 물류의 상당수는 해상을 통해 이동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상 물류의 대부분은 적도를 중심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빙으로 인해 북극을 통한 물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의 왜곡으로 많은 사람들은 적도를 기준으로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구의 모습에서는 거리상 아시아와 유럽, 대서양과 맞닿은 북미 지역과 아시아 등을 잇는 경로는 북극을 통하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나 북극을 경유하는 방식은 해빙이라는 환경적 제약으로 사실상 막혀 있어 인류는 적도 부근에서 더 가까운 항로를 개척하거나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같은 경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북극의 해빙이 사라지면서 현실적 제약도 함께 사라지자 이곳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북극에 매장된 수많은 광물 자원들과 연계되어 북극과 연관된 직간접적인 이해 당사국들의 경제적 이익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 당사국 사이에 중국이 등장합니다. 2018년 1월 중국은 중국의 북극 정책이라는 공식 백서를 발간합니다. 이 문서에서 중국은 스스로를 근 북극 국가로 규정하며 북극 항로와 북극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북극에 대한 관점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와 제13차 5개년 기획 목표에서 제시된 국가 목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보다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자국 내 필수 광물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확대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말라카 해협입니다. 중국의 해상 수입 대부분은 이곳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입 원유의 80%가 통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일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수급 불균형, 매장량, 외부 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로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다각화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말라카 딜레마로 표현하며 공식화했고 이는 1대1로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산업 정책의 발표와도 이어집니다. 공급망의 다각화는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산업을 통해 많은 국가들과 개발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안정성 확보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극의 환경 변화는 새로운 공급망 다각화로 북극을 포함한 북극과 가장 인접한 영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린란드는 역사적으로 혹독한 추위와 북극의 해빙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북극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를 지나기 위한 주요 거점 지역 중 하나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정부가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계기이자 그린란드의 공항 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각 지역별로 상당한 양의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광물에는 현재 첨단 산업에서 핵심 광물로 분류되는 히토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린란드는 자원이 있는 지역이었을 뿐 이 자원이 쉽게 채굴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마을 간 또는 지역 거점 간 이동할 수 있는 육지 교통망이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해빙으로 인해 대형선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항구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운영을 위한 전력망 등의 신규 인프라망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내륙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들이 실제 수급처로 이동되는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졌으며 이 때문에 이 광물들의 상업적 가치는 그동안 높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들이 환경 문제를 곧 자신들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며 발의한 채굴금지법과 같은 정치적 문제와 합쳐지면서 사실상 그린란드는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북극의 환경 변화는 그린란드 내 상시 거점 항구의 건설과 그린란드 내 육지 교통망 건설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말라카 해협과 적도 중심의 물류망 구조를 벗어난 새로운 거점 항구이자 상업적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한 지역으로 중국은 그린란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핵심 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극 지역의 인프라망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현재 북극 전체에는 상당한 양의 광물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극과 인접한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모든 이해 당사국들은 북극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넓히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바다 아래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바다 아래의 권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정해지지 못했고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일방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아직도 국제사회의 합의와 인정을 받지 못한 구역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막대한 자원과 미래의 주요 해상 무역의 거점이 될 이 지역에 대한 경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국들의 마찰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북극 영향력 확대 시도는 장기적으로 분쟁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행동들은 해당 지역의 이해 당사국들의 입장을 다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입장의 변화에는 미국도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냉전시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소련과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그린란드의 미군 기지를 전략적으로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련의 영향력이 미국 본토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소련을 감시하기 위한 전략 자산들을 배치시켰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뒤 그린란드 내 상당수의 미군 기지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핵심 미군 기지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북극 영향력 확보 시도와 그린란드 내 개발 산업 참여는 미국 입장에서 자국의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은 중국과의 양극 경쟁을 모든 사안의 핵심 프리즘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유일한 도전자로 간주하며 중국과 연관된 국가들의 연대가 미국의 핵심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그린란드 참여가 현실화되면 미국 정부는 사실상 그린란드 내 군사 기지의 조기 경보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과 공조해왔습니다. 이것은 나토를 통한 근북극 국가인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국가들의 협력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나토의 역할은 미국이 유럽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심 안보를 유럽과 함께 공조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핵심 사안들에서 미국과 함께 뜻을 맞췄고 이러한 행보는 북극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덴마크는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활동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경쟁자를 함께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점차 다극화되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한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인 유럽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때론 러시아와 때론 중국과 협력했고 현재에 와서는 미국의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중국과 러시아 또는 글로벌 사우스로 규정된 각국의 복잡한 이해 관계와 얽히며 점차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역시 자유주의 시대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거래했지만 현재에 와서 변화한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과의 협력만으로는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북극과 그린란드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2018년 중국 정부의 북극 백서 발간과 그린란드 공항 개발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미국은 장기적 안보 관점에서 그린란드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핵심 동맹국이었던 덴마크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덴마크 내부에서도 중국의 그린란드 개발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핵심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부담과 그린란드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덴마크의 기존 입장을 넘어서 덴마크가 적극적으로 그린란드에 개입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그린란드의 국제공항 개발은 중국을 배제하고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은 군사적 안보 사안을 중심으로 접근했었지만 현재에 와서 미국은 중국과의 양극 경쟁과 다각화되는 국제사회에서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북극의 환경 변화는 북극의 안보적 관점을 넘어 경제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첨단 산업에 대한 핵심 광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으며 미래 AI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그린란드와 북극의 해저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저렴한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 가장 안전한 곳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핵심 가치의 전환과 함께 그린란드에 대한 직접적 매입 의지로 이어집니다. 2019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린란드와 북극에 대한 지정학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공급망 다각화, 군사적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이상 북극과 북극 주변국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2020년 그린란드 누크의 영사관을 재개설하고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강도 높은 그린란드 매입 주장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미국 정치권 전체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이 공통 의제로 부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 이후 중국이 러시아와 경제적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북극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넓히자 트럼프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그린란드 매입을 주장하며
덴마크와 협상, 그린란드 주민에 대한 설득을 넘어서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도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북극 해안선의 절반을 차지하려는 러시아의 군사 기지화와 중국의 자본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우려와 더해지며 현재 더욱 강경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린란드와 북극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현재 다극화되는 세계와 미국이 스스로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의 북극 내 지정학적 영향력이 확대됨으로써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마찰과 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에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영향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뜻대로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귀속시킬 수 있을까요?